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39이고 신랑은 46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어느 쪽에서도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고 말 그대로 둘이 벌어 모은 돈으로 예식장 계약부터 신혼집 마련, 혼수와 살림살이까지 전부 책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정말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은 전부 시부모님이 챙겨가셨습니다. 신랑 친구들, 지인들, 회사 동료들이 낸 축의금만 따져도 1,000만 원 정도는 되었을 텐데 그 모든 돈을 마치 본인들 몫이라는 듯 가져가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고 당연히 우리 몫으로 돌려주실 생각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친정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구분은 해주셨습니다. 부모님 지인이나 친척분들이 주신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셨지만 제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준 돈은 저한테 그대로 주셨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댁의 태도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기면 신랑이 곤란해질까봐, 우리 사이에 불편함이 생길까봐 마음을 눌렀습니다. 예단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친정에서는 빠듯한 살림에도 도움을 주셨고 저는 옷 하나라도 덜 사입으면서 예단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돌려주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예단함을 전해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박스를 대충 뜯어보시곤 그냥 안으로 가져가셨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런 자잘한 것까지 일일이 따지지 말자. 지금은 시작이니까 조용히 넘기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부터 대출 1억 5천을 끼고 3억짜리 집을 사둔 상태였고 저는 제 명의로 1억 정도 모아뒀던 돈을 그대로 결혼 자금에 보탰습니다. 금액으로만 따지자면 제가 신랑보다 5천만 원 정도 적게 준비한 셈이라 그 차이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섭섭함을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나 자신을 설득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고 그때 참고 넘긴 게 결국 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결혼한 뒤 저희는 맞벌이를 하며 대출부터 먼저 갚기 시작했습니다. 신랑도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쪼개가며 생활했고 통장 잔고가 0이 되지 않게 조심하며 아주 타이트하게 돈을 굴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아서 결국 결혼하면서 짊어졌던 대출은 모두 갚아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라는 것도요. 그 와중에 제가 따로 시작했던 투자가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고 움직였더니 운이 좋게도 수익이 꽤 크게 났습니다. 작은 투자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벌게 되었고 그렇게 모은 돈을 바탕으로 저희는 작년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거예요. 물론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이번엔 갚아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와 자신감이 더 컸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남편과 둘이서 손 꼭 잡고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에 진심으로 울컥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서로를 바라보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여기까지 온 저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다름 아닌 신우의 결혼을 앞두고 하신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더군요. 너는 이제 살림이 펴졌으니까 동생 결혼할 때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하신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저희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도와달라고요? 우리 결혼할 땐 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던 걸까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 두 신우 모두 성인이었고 나름 일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결혼 선물은커녕 축의금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예식 날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큰 신우는 심지어 결혼식장에 잠바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장도 아닌 캐주얼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신우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고 솔직히 민망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가보면 작은 신우는 저희를 마주쳐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를 건네야 그제야 고개를 까딱할까 말까 한 수준이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례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차라리 저렇게 존재감 없이 지내주는 게 나을지도 몰라. 혹시라도 저 사람들한테 괜히 시집살이라도 당하게 되는 것보다는 본체만체하며 지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넘겼습니다. 큰 신우는 독립해서 혼자 산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결혼 이후 지금까지 얼굴 마주친 적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 모임 때도 나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도움은커녕 관심조차 없던 신우들이었습니다. 곧 큰 신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큰애 결혼하는데 너희는 어떤 결혼 선물 해줄 생각이니?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을 준 적 없던 그 신우의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가 아닌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라 마치 당연하다는 듯 물어보는 그 어조가 너무나도 어이없고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건 없고 받을 건 꼭 챙기려 드는 태도에 그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 말 꺼내기가 울컥울컥할 만큼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랑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냉장고 하나쯤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너무 안 해주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 냉장고가 그냥 아무 물건이 아니고요. 무려 200만 원짜리 냉장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 동생이면 더 잘 알 텐데 우리 결혼할 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선물은커녕 축의금도 없이 와서 잠바 입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야.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때는 아직 어렸고 돈도 없었겠지라며 신우를 변호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돈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한테 뭔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입장은 아니잖아. 더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해준 적 없던 사람이면 미안한 마음은 없어도 최소한 조심은 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신랑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겠지만 그래도 동생 결혼이라고 하니 마음 한켠은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이 문제를 두고 한동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서로 감정이 상한 채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정말 제가 치사한 사람인가요? 신우가 결혼하는 것이 기쁜 일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그 집안에 무슨 빚이라도 진 사람들처럼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과 단둘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우리 부부의 식대와 약간을 보탠 수준인 1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조용히 내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적지도 않게 딱 그만큼만요. 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 얘기하듯 가볍게 오고 갈 금액이 아닌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정당성으로 감사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가 그동안 살아오며 모은 돈이 어디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누가 챙겨줘서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당연한 듯 기대하냐고요. 생각할수록 또 열이 받네요.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큰 신우가 시댁에 온다고 하니 우리 부부도 같이 와서 얼굴이나 보자는 말씀이셨어요. 뭐 예전 같았으면 신우 온다고 굳이 맞춰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미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걸 피하고 싶어서 그냥 점심시간에 맞춰 시댁 근처 고깃집에서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고기 다 먹고 집으로 가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척 앉아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슬슬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듯 그리고 제가 도망가기 전에 확답을 받아야겠다는 듯한 태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큰애 결혼식에 얼마쯤 할 생각이니?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사줄 거야? 그 말투가 어찌나 물기 어린 눈빛으로 덮여 있었는지 갑자기 여기서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무심한 척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아직 멀었잖아요. 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결혼 당사자인 큰 신우가 아주 뻔뻔하게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그럼 제 결혼식에는 얼마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질문 듣는 순간 제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정색하고 나가버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순간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그야말로 잔뜩 굳은 얼굴로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벌이는 이 난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죠. 화도 못 내고 그냥 참고는 있어야 하는데 입은 근질거리고 손끝은 떨려오고 결국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가족끼리는 결혼식에 축의금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가씨들 둘 다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순간 공기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버럭하셨습니다. 얘가 손이하고 손아래가 같니? 내 신랑이 오빠인데 그럴 땐 동생 기 살려주는 의미로 큰 거 하나 척 하고 해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사회생활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누가 오빠 동생 따지고 삽니까? 서로 독립된 사람이에요. 하고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신우를 향해 다시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죠. 아가씨, 그러면 냉장고 200만 원짜리 해줄게요. 대신 저도 늦었지만 스타일러 하나 해주세요. 요즘 결혼 선물은 주고받는 거라면서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신우가 툴툴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해갔는데 새언니 너무하네 진짜. 저는 그 말 듣고 한숨부터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해갔다고? 그 집이 땅 파서 나왔는 줄 아는 건가요? 제가 맞벌이 하면서 같이 갚은 대출이 얼마고 그 집에 들어간 관리며 수리가 얼마인데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눈 감고 귀 닫은 채로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기억해내는 모습이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거들고 나서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주는 거 하나 없이 받을 건 꼭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인드가 뿌리 깊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입에서는 시댁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앞으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손이니까 양보하라는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께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신랑이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집 반이 대출이었어요. 무려 1억 5천이 빚이었고요. 그 대출 결혼 후에 제가 맞벌이 하면서 같이 갚은 거예요. 신랑 혼자 힘으로 갚은 거 아니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할 때 제 이름으로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랑보다 제가 5천 정도 적게 준비한 셈이죠. 사실 이쯤 되면 좀 머쓱할 법도 한데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 제가 예단으로 2천 드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돌려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다 따지면 결국 제가 결혼할 때 신랑보다 3천 정도만 덜 가져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요. 제가 재테크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대출은 조금 있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집은 제 능력으로 마련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다소 민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손이면 손아래 좀 도와주는 거지. 덕을 베푸는 거야, 덕을. 그 말 듣고 저는 속에서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디서 덕 타령인가 했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장남한테 재산 몰아주던 시절엔 손이가 당연히 뭔가 더 책임져야 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돌려받을 길도 없는 그 덕을 왜 굳이 베풀어야 하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는 가족에게요?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놀랄 만큼 냉정하게 말을 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우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가기는 하겠지만 축의금은 딱 10만 원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밥값은 내고 가야 하니까요. 사실 아가씨는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은커녕 선물도 하나 안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저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러시는 건 정말 너무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도 신우도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고요.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랑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그치듯이 물어봤습니다. 자기 솔직히 말해봐. 혹시 우리 결혼할 때 아가씨들이 뭐라도 해준 거 있었는데 내가 기분 나쁠까봐 숨긴 거 아니야? 그렇게 물으니 신랑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걸 숨겨? 그런 거 있었으면 벌써 얘기했지. 얘네한테 받은 거 없어. 진짜 없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신랑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 아가씨들 둘 다 직장 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설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겠어?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솔직히 말해봐. 아가씨들이 우리 결혼식 때 얼마 줬는데? 신랑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니라니까. 너도 알잖아. 내가 너 몰래 비상금 같은 것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생일 선물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야. 진짜 얘네들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어머님을 쏘아보듯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들으셨죠? 저희는 신우들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 해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슴속에 있던 말이 터져나오듯 줄줄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설령 그때 아가씨들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거였다 쳐도 그래도 지금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땐 사정이 그랬다 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뭘 해줄 거냐고 묻는 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신우의 얼굴이 슬쩍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거잖아요. 본인이 예전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결혼하는 지금도 조용히 지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 해줄 거냐고 당당하게 묻는 그 태도.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솔직히 기가 막혀요. 저희 결혼식 때 축의금은커녕 선물도 하나 없이 왔던 사람이 이러는 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속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한번 고르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신우 결혼식에 몇백 쓰고 한동안 분해서 잠 못 자느니 그냥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뒷말 좀 듣고 말게요. 어머님, 저 치사하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냥 하세요. 제가 욕먹고 잠 편히 자겠습니다. 기분 상해서 몇 날 며칠 잠 못 자며 쏙 끓이느니 그냥 손 털고 잊고 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었고 오래 쌓인 감정의 응어리가 터진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꾹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랑과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닫기도 전에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무슨 쪼들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200 가지고 오빠 체면 한번 세워주면 안 되냐? 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그깟 200이 아까워서 그랬다고 생각해? 난 진심으로 그 태도가 너무 밉살 맞아서 그런 거야. 대놓고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손 내미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 진심으로 정 떨어졌어. 신랑은 저를 보면서 기가 막힌다는 듯 웃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오빠가 해줘야지. 체면도 있는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상금으로 알아서 해. 나 모르게.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나한테 걸리지만 마.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땐 진짜 두고 봐. 신랑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더니 뭔가 마음에 많이 상한 듯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군요. 저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TV도 안 켜고 둘이서 냉랭한 공기를 마주하고 앉아있으니 그 시간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신랑은 지금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고 있지만 분명 기분이 상해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 신랑을 보면서도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랑이 뭐라 하든 저는 제 고집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싸우면서도 지키고 싶은 건 그냥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인 도리와 인간적인 상식선에서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받은 게 없으면 바라는 것도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도 없으면서 요구만 하고 오히려 제가 인색한 사람 되는 게 더 화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치사한가요? 손이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것이 없어도 그냥 베풀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상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듯 손 벌리는 거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신랑이 자꾸만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할수록 저는 더더욱 가족이면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지더군요. 이게 제 고집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물러서면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저희한테 기대겠죠.
오빠니까 손이니까 잘 사니까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둘이 아무리 벌어도 결국 제가 다 떠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싫어요. 저는 신랑과 평등하게 힘들게 같이 이 자리까지 왔고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억울하고 눈물 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쓰다 보니 말이 참 길어졌네요. 마음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글도 좀 두서없이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